인천국제공항 근처의 허름한 옥탑방. 새벽 4시에 정막을 찍고 낡은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수아, 리수아. 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잔인할 정도로 고단했다. 병약한 할머니의 병원비와 어린 남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그녀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일해야 했다. 낮에는 공항 근처의 작은 청소업체 소속 미화원으로,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그녀의 하루는 늘 꽉 차 있었다. 남는 시간이라곤 낡은 옥탑방에서 쓰러지든 잠드는 몇 시간이 전부였다. 제대로 꾸밀 시간도, 형편도 되지 않아 그녀의 옷차림은 늘 낡고 수수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밝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긍정적이었고 다른 사람의 작은 아픔에도 쉽게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다. 수아의 하루는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좁은 방 안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감돌았고 벽 한쪽에는 할머니의 병원비 영수증과 남동생의 학비 고지서가 클립으로 꽂혀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어제 남은 밥에 물을 말아 급하게 허기를 채웠다. 공항으로 향하는 새벽 버스 안에서 그녀는 피곤에 지쳐 잠시 졸았지만 이내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공항의 화려한 불빛은 그녀의 삶과는 동떨어진 꿈만 같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익숙하게 청소 도구를 챙겼다. 번잡한 공항 화장실에서 묵묵히 청소를 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승객들의 무심한 시선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그녀의 고단한 삶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녀의 유일한 행복은 퇴근 후 할머니와 남동생을 위해 직접 요리한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따뜻한 밥 한 끼에 환하게 웃는 가족의 얼굴은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이었다. 어느 날 공항 출국장에서 청소를 하던 수아는 한 아이가 엄마를 잃고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의 엄마는 비행기 시간에 늦어 급하게 게이트로 달려간 듯했다. 수아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다. 아가, 왜 울어? 엄마가 어디 가셨니? 그녀는 아이를 달래고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사탕을 건네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사탕을 받아들고 울음을 그쳤다. 수아는 아이를 데리고 공항 안내 데스크까지 함께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엄마를 만났고 아이의 엄마는 수에게 깊이 감사하며 작은 사례금을 건네려 했다. 하지만 수아는 미소 지으며 사양했다. 아이가 무사히 엄마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그저 아이가 무사히 엄마를 만난 것에 기뻐했다. 이 작은 순간은 수아의 따뜻한 마음과 타인에 대한 깊은 연민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아의 낡은 지갑 속에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작은 종이약 한 마리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닳고 닳아 가장자리가 해진 종이약은 언뜻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수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소중한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그녀의 깊은 사랑과 희망을 상징했으며 때로는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수아는 사실 남다른 그림 실력과 디자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종이와 펜만 있으면 무엇이든 그려낼 수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그림들은 생동감이 넘쳤고 그녀만의 독특한 감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손바느질로 낡은 천 조각들을 이어붙여 작은 인형이나 파우치를 만들곤 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취미이자 마음의 안식처였다. 불우한 가정 형편 때문에 그 재능을 제대로 펼칠 기회가 없었지만 그녀는 가끔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 낡은 스케치북에 꿈을 그리듯 디자인 스케치를 하곤 했다.
그녀의 남동생 이민준, 리민준 은 누나의 비범한 재능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는 누나가 늘 자신과 할머니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누나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다. 한편 대한민국 굴지의 의류 대기업 제국 패션 그룹의 젊은 상무 권도현은 차갑고 냉철한 성격의 워커홀릭이었다. 그는 패션계에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 완벽주의자이며 비효율적인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의 사무실은 늘 칼같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의 일정은 분 단위로 움직였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약점을 보이지 않는 철벽나무로 통했다. 그의 옆에는 계산적이고 야심찬 비서 최유진, 초이 유진 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그녀는 도현에게서 정보를 빼내어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도현은 그룹 내부의 비리 세력과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이 비리 세력은 도현의 삼촌이자 제국 패션 그룹의 부사장인 권영철, K1 영출이 이끌고 있었다. 권영철은 도현을 견제하고 그룹의 신제품 디자인을 빼돌려 자신의 브랜드로 발표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수아의 평범한 일상 속에는 이렇게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실수가 한 재벌과의 기묘한 인연을 시작하게 할 것이며 그 인연이 그녀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패션계에까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낡은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된 작은 종이학은 이제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새벽 공항의 분주함 속에서 이수아, 리수아는 여느 때처럼 익숙하게 청소도구를 움직이고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퉁퉁 부은 눈과 칙칙한 피부는 고단한 그녀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때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병원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 하고 떨어졌다. 환자분 보호자 되시죠? 이수아 씨 맞으십니까? 할머님께서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를 당장 납부하셔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수아의 손에서 청소 도구가 스르륵 떨어졌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수술비는 그녀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빚을 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수아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동생 이민준, 리민준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민준은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했으니 혹시 비상금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민준아, 할머니 병원비가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혹시 너 비상금 좀 있니? 누나가 정말 미안해.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작성했다. 그녀의 눈은 할머니의 병원비 고지서를 훑으며 초조하게 움직였다. 마음이 너무 급했던 탓일까? 문자 메시지 수신자 목록에서 남동생을 찾는다는 것이 그만 제국 패션 그룹 권도현 상무님으로 저장된 권도현, K1 도훈 의 번호를 클릭하고 말았다. 도현의 번호는 과거 그가 공항을 방문했을 때 VIP 의전팀을 통해 명함을 건넸던 번호였다. 당시 그녀는 권도현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저 수많은 VIP 중 한 명으로만 생각했다. 수아는 문자가 잘못 전송된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낡은 휴대폰을 벤치 옆에 던져두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깊은 한숨은 다가올 폭풍을 알지 못했다. 재벌의 반응 예상치 못한 밤은 한밤중.
서울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잠들어 있던 권도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깊은 잠결에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제국 패션 그룹 권도현 상무님이라는 발신 번호에 의아해하며 메시지를 확인한 그는 깜짝 놀랐다. 민준아, 할머니 병원비가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혹시 너 비상금 좀 있니? 누나가 정말 미안해. 난데없는 문자의 도연은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이게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그는 즉시 발신 번호를 검색했고 그 번호가 과거 자신이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이수아라는 여자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수아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보낸 메시지의 절박함에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평소 차갑고 냉철하며 감정적이지 않은 도현이었지만 그녀의 간절함이 그의 무미건조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도와주겠다는 답장을 보내고 말았다. 무세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수아는 도연의 답장을 보고 경악했다. 재벌 회장님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다니 미쳤어. 이수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실수야. 그녀는 당장 답장을 삭제하고 잠적하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병원비라는 냉혹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갈등했다. 그녀의 자존심은 땅속 깊이 박혔지만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과연 이 문자를 보낸 게 잘한 일일까 하니 이건 실수였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그녀는 몇 시간 동안 낡은 휴대폰을 쥐고 고민했다. 휴대폰 화면 속 권도현의 이름이 그녀의 눈앞에서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절체절명의 위기, 그날 오후 수에게 병원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할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으며 긴급 수술이 오늘 밤에 당장 필요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수술비를 당장 납부하지 않으면 할머니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말에 수아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자존심을 지킬 여유도, 두려워할 틈도 없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도현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서 잘못 보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할머니의 수술비를 부탁드립니다. 금액은 1억 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의 삶은 이제 이 알 수 없는 재벌과의 기묘한 인연 속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그녀의 낡은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된 작은 종이학은 차가운 휴대폰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희망이 될 수도 아니면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생명이 걸린 이 마지막 기회에 모든 것을 걸었다. 공항의 화려한 불빛은 그녀의 절박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셜리, 수아. 이에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제국 패션 그룹 권도현 상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간결했다. 오늘 저녁 7시 강남구 제1아트갤러리 3층 더 큐브 레스토랑 시간 맞춰 오세요. 수아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의 손은 낡은 지갑 속 작은 종이학을 꽉 움켜쥐었다. 불안감과 함께 할머니의 수술비를 구할 수 있다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뒤섞였다. 저녁 6시 30분 수아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나마 가장 깨끗한 낡은 원피스를 꺼내 입고 강남구 제1아트갤러리 앞에 섰다. 최고급 외제차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갤러리 입구는 그녀에게는 너무나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미술 작품들이 즐비했고 은은한 조명 아래 사람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더 큐브
레스토랑은 통유리로 된 벽을 통해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환상적인 곳이었다. 이곳의 모든 것이 수아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잔뜩 긴장한 채 예약석으로 안내받았다. 테이블에는 이미 권도현, 케이온 도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수아를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얼음 조각상 같았다. 수아는 그의 시선에 위축되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당신이 보낸 메시지는 흥미롭더군요. 그래서 당신 할머님의 수술비가 얼마죠?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해줄 수 있죠? 도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다.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감정이 배제된 질문이었다. 수아는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다. 할머님, 수술비는 1억 원입니다.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시키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뭐든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현은 피식 웃었다.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는 수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좋아. 그럼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봐.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을 수에게 내밀었다. 서류철 안에는 제국 패션 그룹 신제품 디자인이라는 제목. 아래 수많은 디자인 스케치와 도면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다. 이건 우리 그룹의 다음 시즌 신제품 디자인 브리핑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을 보고 당신의 솔직한 감상과 개선점을 말해보시오. 정확해야 합니다. 어설픈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도현은 수아의 디자인 감각을 시험하려 했다. 수아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서류철을 받아들고 화면 속 디자인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움직였고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디자인 분석이 시작되었다. 옷의 라인, 색감, 소재, 그리고 트렌드와의 조화 등 모든 요소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배열되고 재조합되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몇 분 후 수아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디자인들은 전체적으로 세련되지만 너무 대중적입니다. 제국 패션 그룹만의 독창적인 아이덴티티가 부족합니다. 특히 이 스커트 라인은 작년 A브랜드의 디자인과 유사하고 이 재킷의 색감은 F사의 가을 컬렉션과 너무 흡사합니다. 이대로 출시된다면 카피캣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블라우스의 네크라인을 좀 더 과감하게 변형하고 이 원피스의 소재를 실크 대신 빛에 따라 색이 변하는 특수 소재로 바꾸면 훨씬 독창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수아의 날카롭고도 정확한 분석, 그리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도현은 놀랐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직접 자료들을 다시 훑어보며 수아의 답변과 비교했다. 그녀의 지적은 정확했고 그녀의 제안은 기존 디자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도현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수아를 다시 보았다. 단순한 가난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평범함을 뛰어넘는 비범한 재능이 있었다. 조하, 당신 할머님의 수술비는 내가 대겠다. 대신 당신은 앞으로 내 지시를 따라야 할 거야. 그는 수아를 자신의 개인 비서 겸 디자인 어시스턴트로 고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현에게 깊이 감사했다. 그녀는 그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된 낡은 종이학이 도현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차가웠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수아는 제국 패션 그룹의 비서실로 출근했다.
그녀의 새로운 직장은 그녀의 옥탑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넓었다. 도연은 수에게 기본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고 그녀는 모든 것을 빠르게 흡수했다. 도연의 기존 비서인 최유진, 초이 유진은 수아의 등장을 경계했다. 그녀는 도연에게서 정보를 빼내어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 했기에 수아의 존재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상무님, 저 여자는 대체 누구입니까? 비서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게다가 디자인이라니요. 상무님께서 저런 여자에게 재능이 있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최유진은 도연에게 노골적으로 따져 물었다. 도연은 유진의 질투심을 눈치챘지만 수아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는 유진에게 수아의 업무를 가르치라고 지시했다. 최유진은 수아가 도연에게 우연한 포옹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꽃뱀이라고 생각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에게 온갖 잡무를 떠넘기고 수아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박미영의 눈빛에는 증오심이 가득했다. 한편 제국 패션 그룹 내 비리 세력의 핵심이자 도현의 삼촌인 권영철 권영출 부사장은 도현의 주변에 나타난 수아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는 수아가 도현의 약점이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접근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권영철은 최유진에게 수아의 과거를 조사하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수아가 도현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권영철은 최유진을 통해 도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의 약점을 잡으려 했다. 수아는 비서실에서 잡무를 처리하면서도 틈틈이 제국 패션 그룹의 디자인 자료들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뛰어난 디자인 감각은 복잡한 도면 속에서 미세한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룹 내에 문제가 있음을 느꼈지만 아직은 섣불리 나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낡은 지갑 속 작은 종이학을 만지작거리며 결심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가족을 지키고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녀의 눈빛 속에서 강렬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제국 패션 그룹 본사 30층 최고급 패션 쇼장. 이곳은 강철과 유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다. 며칠 전부터 풍겨오던 불안한 기운이 오늘 최고조에 달했다. 제국 패션 그룹의 하반기 신제품 발표 패션쇼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언론과 패션계 인사들이 총출동한 화려한 무대이자 권영철 K1 영출 부사장이 자신의 표절 디자인을 발표하여 권도현 K1 도윤 상무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경기장이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권영철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의 눈은 탐욕스러운 불꽃으로 이글거렸다. 권도현은 권영철의 음모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의 계략이 이렇게까지 치밀할 줄은 몰랐다. 권영철은 패션쇼 직전 도현이 준비한 핵심 디자인을 빼돌려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려 했다. 그는 도현에게 디자인 도용이라는 누명을 씌워 그룹 내 입지를 약화시키려 했다. 스크린에는 조작된 디자인 스케치와 이메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패션쇼 총괄 책임자는 중립적인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권영철과 한패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도현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권 상무, 이 모든 증거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도현은 당황했지만 그의 냉철함은 유지되었다. 그는 권영철의 계략을 눈치챘지만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 앞에서 반박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스쳤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의 곁에는 늘 그를 보조하던 비서 최유진, 초이, 유진, 이 있었다. 그러나 최유진은 이미 권영철에게 매수된 상태였다. 그녀는 도현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며 그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상무님, 이 자료들은 분명 상무님의 지시를 거친 것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열한 승리감이 섞여 있었다. 도현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패션쇼장 박복대는 이수아, 리수아가 초조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권영철의 디자인 자료들을 분석하며 표절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의 뛰어난 디자인 감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은 복잡한 도면 속에서 미세한 표절 징후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권영철이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과거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훔쳐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증거를 찾았지만 패션쇼장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의 낡은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된 작은 종이학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듯 차갑게 느껴졌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나선다고 뭐가 달라질까? 저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있을까? 그때 패션쇼장 안에서 총괄 책임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 상무, 10분 안에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당신의 모든 디자인 권한을 박탈하고 이번 시즌 신제품 라인업은 권영철 부사장님의 이름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철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바라보았다. 도현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료를 뒤졌지만 권영철의 완벽한 조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수아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패션쇼장 문을 열었다. 패션쇼장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권영철과 최유진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아는 당당하게 도현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녀의 손에는 권영철의 비리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상무님, 권영철 부사장님께서 오늘 발표하실 디자인은 표절입니다. 제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수아는 도현에게 속삭였다. 도현은 그녀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확신을 보았다. 그는 수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수아는 마이크를 들고 무대로 다가갔다. 패션쇼장의 모든 패션계 인사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행동에 의아해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입니까? 감히 패션쇼에 들어와서 뭘 하려는 겁니까? 권영철은 소리쳤다. 최유진 역시 수아를 비난하며 그녀를 끌어내리려 했다. 저 여자는 상무님의 개인 비서일 뿐입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 겁니까? 하지만 수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에 태블릿을 연결하고 자료들을 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영철의 조작된 디자인에서 미세한 오류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이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과거 작품에서 가져온 표절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으며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복잡한 디자인 요소들을 거침없이 분석해 나갔다. 그녀의 입에서는 놀라운 속도로 디자인 분석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패션 트렌드의 모든 항목을 꿰뚫고 있었다. 권영철 부사장님께서 제시하신 신제품 디자인의 이 부분, 특히 이 시그니처 라인은 5년 전 프랑스 파리 패션 위크에서 발표된 샤넬의 컬렉션 중 일부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이탈리아 프라다의 3년 전 컬렉션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명백한 표절입니다. 수아의 날카로운 지적에 권영철과 최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수아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패션쇼장 안에 모든 시선은 수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수아는 권영철의 디자인 표절을 완벽하게 밝혀냈고 그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했다. 그녀의 마지막 증거가 스크린에 명확하게 뜨자 패션쇼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도현은 수아의 천재성에 다시 한번 놀랐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수아 씨,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패션쇼장의 시계 초침 소리가 그녀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모든 시선은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권영철과 최유진의 음모를 좌절시켜야만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꽉 잡고 마지막 순간을 향해 나아갔다. 제국 패션 그룹의 신제품 발표, 패션쇼장.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이수아, 리수아가 권영철의 표절 증거를 스크린에 띄우자 권영철 K1 영출 부사장과 최유진, 초이, 유진 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녀를 노려보았다. 패션쇼장의 모든 패션계 인사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 수아가 제시한 증거들을 번갈아 보며 웅성거렸다. 권영철은 당황했지만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움직였다. 저 여자는 우리 그룹의 미화원일 뿐입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정보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권 회장님,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십시오. 그의 고함이 패션쇼장에 울려 퍼졌다. 권 회장, K1 회장. 역시 권영철의 말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 패션계 인사들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과연 저 여자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수아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패션쇼장 전체를 울리는 듯한 힘이 있었다. 권영철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디자인은 이 자리에서 저의 디자인 감각과 스케치 능력으로 모두 검증되었습니다. 저는 디자인 자료에 아주 작은 오류 하나까지 찾아내 이 표절의 흔적을 밝혀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디자인이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 스크린에 다시 연결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스크린에는 권영철의 표절 디자인 원본 파일과 함께 수아가 분석한 모든 데이터가 병렬로 나타났다. 수아는 권영철이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과거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훔쳐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밝혀냈고 그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고 그녀의 증거는 명백했다. 모든 것이 디자인으로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었다. 패션쇼장 안에 모든 패션계 인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최유진과 권영철의 기만적인 술수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저런 추악한 표절을 저질렀다니. 저 여자가 옳았어.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이내 격앙된 목소리가 패션쇼장을 채웠다. 그 순간 패션쇼장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권 회장이 미동도 없이 수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권영철의 비리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수아의 완벽한 증거를 보고 모든 것을 확신했다. 권 회장은 냉철한 눈빛으로 권영철에게 체포를 명령했다. 권영철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끌려나갔고 최유진은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탐욕스러웠는지를 깨달았다. 패션쇼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모든 패션계 인사들은 수아의 천재적인 능력과 용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런 여자가 저런 능력을 숨기고 있었다니. 우리가 저 여자를 무시했다니.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깊은 존경심이 스쳐 지나갔다. 권도현, K1 도윤칼은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와 함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수아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하고 감정 없는 재벌이 아니었다. 수아의 순수하고 강인한 모습에 도현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는 수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패션쇼장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수아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둠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복수했고 동시에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냈다. 제국 패션그룹의 신제품 발표 패션쇼는 권영철, K1 영출 부사장과 최유진, 초이, 유진 비서의 몰락으로 막을 내렸다. 권영철은 제국 패션그룹의 디자인 표절과 권도현, K1 도윤 상무에 대한 누명 혐의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비리는 낱낱이 드러났고 결국 그는 중형을 선고받아 모든 것을 잃고 몰락했다. 그의 야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최유진 역시 권영철의 디자인 표절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녀는 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 수아의 새 사무실로 찾아왔다. 최유진은 수아의 발밑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며 흐느꼈다. 이수아 씨,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시기하고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수아는 그녀의 사과를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권도현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그룹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그의 능력은 다시 한번 인정받았고 그는 카라, 권 회장, 촌 회장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게 되었다. 그는 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 직접 그녀의 옥탑방을 찾아왔다. 그는 수아의 낡은 방 안에서 그녀의 검소한 생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을 깊이 반성했다. 수아 씨, 제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오만함과 편견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와 제국 패션 그룹을 구했습니다. 도연은 수아에게 제국 패션 그룹의 수석 디자이너이자 사회공헌 팀장 자리를 제안했다. 수아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차림의 공항 미화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제국 패션 그룹의 핵심 인물이 되어 도연의 옆에서 그룹의 새로운 디자인을 이끌고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다. 재회와 진심 어린 고백,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수아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은은한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도현은 수아를 만나면서 차가웠던 성격이 온화하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수아에게 진심을 전했다. 수아 씨, 당신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의 순수함과 강인함, 그리고 뛰어난 재능에 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도현의 고백에 수아는 얼굴을 붉혔다.
그녀의 지갑 속에 있는 작은 종이약이 도현의 눈에 들어왔다. 도현은 그 종이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종이약이 당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군요. 나도 이제 당신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평생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수아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할머니를 위해 시작된 모든 고난이 결국 사랑으로 이어진 이 기적 같은 순간에 감사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현의 손을 잡았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수아는 제국 패션 그룹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그룹의 새로운 디자인을 이끌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총괄하며 사랑의 바늘땀머이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디자인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그녀는 직접 아이들을 만나 멘토링을 제공하고 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닌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의 남동생 이민준, 리민준, 은 누나의 성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고 그녀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과 디자인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는 명문 디자인 스쿨에 입학하여 누나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아의 낡은 옥탑방에는 이제 더 이상 퀴퀴한 냄새가 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제국 패션 그룹 사택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그녀의 낡은 스마트폰 대신 최신형 태블릿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태블릿의 배경화면에 가족 사진을 걸어두고 그 위에 작은 종이약을 올려두었다. 종이약은 이제 그녀의 성공과 변치 않는 가치를 상징하는 빛나는 훈장이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감사함이 가득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아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수알리 수아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가련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재능 기부의 아이콘, 희망의 등대가 되어 있었다. 제국 패션 그룹의 최연소 여성 이사이자 사랑의 바늘땀, 교육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녀는 진정한 지성과 인품으로 재계의 새로운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절망 대신 깊은 지혜와 온화한 미소가 늘 자리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따뜻함으로 빛났다. 그녀의 낡은 지갑 속에는 여전히 작은 종이약 한 마리가 소중히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걸어온 고난의 길과 그 길 위에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 그리고 그녀를 지켜준 변치 않는 순수한 열정과 가족을 향한 사랑을 상징하는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사랑의 바늘땀 교육재단은 수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권도현, K1 도훈, 의 든든한 지지, 수많은 후원자들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부를 확장하여 수많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을 되찾아 주었다. 수아는 재단을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했고 특히 디자인 재능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직접 멘토링을 제공하여 그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단순히 디자인 교육을 넘어 디자인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 또한 그녀는 소외 계층을 위한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재능 있는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지원 사업을 펼쳤다. 그녀는 직접 해외 오지를 방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도연 역시 수아를 만나면서 차가웠던 성격이 온화하게 변했다. 그는 수아를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여겼다. 그들은 3년 전 결혼을 발표했고,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기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들은 결혼 축의금 전액을 사랑의 바늘땀 재단에 기부하며 사랑의 의미를 세상에 전했다. 이민준, 리민준은 누나의 성공과 행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고, 누나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과 디자인 공부에 전념하여 뉴욕 유명 디자인 스쿨을 수석 졸업했다. 그는 이제 누나의 재단에서 디자인 멘토로 활약하며 재능 있는 아이들을 돕는 데 힘을 보태고 있었다. 희망자립센터 개소식 어느 따뜻한 봄날, 수아는 자신이 직접 설계한 사랑의 바늘땀 재단의 아프리카 희망자립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척박한 땅 위에 세워진 작은 센터는 수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운동장에는 수아처럼 낡은 옷을 입었지만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찬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놀고 있었다. 수아는 센터 강당에서 수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연설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용기가 가득했다. 이 센테오는 여러분의 꿈이 자라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꿈을 잃고 좌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두 번째 봄 견우이 찾아올 겁니다. 그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들에게 직접 디자인한 옷과 학용품, 그리고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자료를 선물하며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아이들의 눈빛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반짝였다. 개소식이 끝난 후 수아는 도연과 함께 센터 옥상에 함께 서서 붉게 물드는 아프리카의 석양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왔다. 도연은 수아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했다. 수아, SSC, 당신 덕분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졌어요. 당신은 정말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었어요. 당신의 시대가 왔어요. 수아는 도연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도연 씨, 당신도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이뤄낸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재능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마지막 그림자 그때, 저 멀리 센터 입구에 두 남녀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뉘우침과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바로 권영철, 권영출과 최유진, 초이, 유진이었다. 권영철은 모든 죄를 속죄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최유진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익명으로 재단에 기부하고 있었다. 그들은 감히 수아와 도연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들의 행복하고 충만한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의 눈가에는 회한의 눈물이 희미하게 고였다. 그들은 과거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달으며 수아와 도연의 변치 않는 선량함과 그들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변화에 깊이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수아는 아프리카의 넓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치유,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변치 않는 약속의 여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센터 운동장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새로 심은 꽃나무들이 싹을 틔우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두 번째 봄초를 알리고 있었다.
이수아와 그녀를 도왔던 모든 이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